예. 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이런 변화들 안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개념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기 전에 아까 잠깐 보니까 옆에 계시면 이책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넥스트먼이라고 해서 쿠빗, 예, 쿠빗에 계신 우리 김준하 이사님이 썼던 글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이런 일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제가 다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아마 쭉 읽어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것 같고요. 변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 특히 마지막 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정관념을 깨야 하는 괴로움마저도 수반된다. 쉽게 말하면 변화한다는 건 괴롭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거고 이 블록체인 기술도 사실은 예를 들면 상용화되고 예를 들면 이게 실제로 기업에 적용이 돼서 기업이 효과를 얻고 그걸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데를 찾아갈 때까지는 아마도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러면 이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그 캐런입니다. 그 총리죠. 영국 총리인데 재선 이후에 작년 6월인가 7월에 제가 알기로는 그 싱가포르 동남아 순방을 이렇게 쭉 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대통령이 어디 순방하면은 기업인들을 같이 데리고 순방하지 않습니까? 투자라든지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때 블록체인닷컴이라는 회사를 데리고 갔습니다. 뭐 한 40여 개라고 제가 언뜻 기억이 나는데 그 많은 회사들 중에 블록체인닷컴이라는 핀테크 회사를 하나 데려가서 동남아 시장에서의 투자 또는 예를 들면 그들한테 영국의 경제의 우위성을 좀 더 살펴보고 예를 들면 그들한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블록체인닷컴이라는 회사를 데려갔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 경제 포럼 아까 잠깐 말씀 나왔지만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2027년이 되면 전 세계의 한 10%가 뭐 블록체인 기술로 저장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전 세계 경기의 한 10% 정도가 블록체인 상에서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는 예측을 했습니다. 2027년이 한 10년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 후대 아니면 제가 사는 상황에서도 아마 이제 블록체인에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또는 예를 들면 블록체인 상에서 제가 생활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요 세 번째 글을 되게 좋아합니다. 뭐 저를 만난 적은 없고 뭐 뵌 적은 없는데 그 전임 아마 JP모건에서 상품 쪽을 아마 담당했던 이모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블록체인은 화폐계 우편이다. 전자 우편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저희가 알고 있는 1990년대에 인터넷과 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전자 우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어떤 얘기가 가끔 있냐면 이 블록체인을 비교하면서 전자 우편 얘기를 가끔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자우편의 특징과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이 약간 개념적으로 좀 비슷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자우편을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메일을 보내려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메일 주소 아닙니까? 메일 주소는 유니크하지 않습니까? 동일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유니크한 메일 주소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메일을 주면 그 안에는 보통 제가 내용을 이렇게 적죠. 예를 들면 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요청된 계약의 내용을 적기도 하고 견적서를 쓰기도 해서 메일을 보내드리면 그 메일을 받으신 다음에 다시 회신을 주시잖아요. 또는 그거를 다른 분한테 포워드를 하시면서 뒤에 있는 부분들을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메일이 계속 돌아다녀서 최종적으로는 합의가 되면 계약서 이전에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됐구나라는 식의 결국 메일 체인을 갖게 돼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합의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말씀드렸던 계약을 하는 아마 그런 단계일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체인이라는 게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메일 체인과 마찬가지로 이 블록이 체인으로 다 묶여져 있고 당연히 그 블록을 전달하는 주소가 있어서 주소가 있어야만이 특정인한테 전달이 될 수 있고 그 전달된 주소는 계속 메일이 돌아다니듯이 계속 뭔가를 체인으로 묶어서 돌아다니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개념적으로 보면 전자우편과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우리나라에 계신 우리 금융감독원에 계신 황동 원장님 말씀하신 건데요.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R3CB가 최근에 와서 뭐 한국에 이렇게 뭐 6개 기업들을 조사를 했고 예를 들면 3차 세 번째 사이클에 투자를 좀 받고 조인하기 위한 그 컨소시엄 멤버를 좀 찾고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컨소시엄이나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의 금융산업이 세계 금융산업에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세계에 있는 많은 예를 들면 기업들과 경쟁에서 우위에 가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규모의 경제가 돼야 되겠죠. 하지만 아시겠지만 저희가 규모의 경제가 된다는 건 하루아침에 이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핀테크 기술을 통해서 결국은 국경이 없는
다른 나라에서 쉽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 핀테크 기술을 통해서 뭔가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중에 가장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글로벌 회사조차도 이미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채 2, 3년이 안 된 기술이다 보니 한국이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두뇌와 한국이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소프트웨어와 한국이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IT 인프라를 이용하게 되면 바로 핀테크 기술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의 금융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의미가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라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저희가 또 다른 세상에서의 또 다른 세계에서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다라는 거고, 그거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다른 어떤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금융권이든 비금융권이든 적용하는 걸 시작한 지는 몇 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여기에 나와 있는 기사들이요, 채 2달에서 석 달이 안 된 겁니다. 보통 이제 사례 얘기를 하거나 기사 얘기를 하면, 다른 데 세미나를 가면 한 6개월 또는 한 1년 전에 있는 기사도 올리긴 하는데, 하나씩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원에서 22일 날, 20일 기사니까 얼마 안 됐죠. 20일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전자증권 제도가 실행이 되는 거로 돼 있고, 4년 안에 전자증권 제도가 실행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의 이 증권이 다 전자증권으로 된다는 거죠. 굉장한 그 변화입니다. 자, 그럼 전자증권 관리를 해야 되겠죠. 전자증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럼 관리한다라는 결국은 기술적인 관리, IT가 필요할 거고,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관리할 거냐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대두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은행이 또 마찬가지 2020년이 되면은 아마 현금이 없는 세상이 된다. 그러니까 동전이 없는 세상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폐는 있을 것 같고 동전이 없는 세상이 될 것 같은데 1년에 한 1,000억 정도가 동전을 만들거나 소비하거나 이렇게 해서 손실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동전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제가 슈퍼마켓에 가서 1,000원을 주고 500원짜리 우유 하나를 사면 500원을 동전으로 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뭔가 제 지갑에 뭔가 현금이 동전이 아닌 가상화폐가 되든 그게 어떤 가상의 주화가 되든 어떤 형태로든 전자주폐가 되든 그런 걸 저희들한테 줘야 되는 거고, 그걸 제가 쌓아놨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기도 좀 해야 되고, 동전을 예를 들면 예전에 돼지저금통에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그러려면 뭔가 동전을 넘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기술적으로 과연 가능할 거냐. 그러면 그게 만약 2020년에 실행이 되면 그날 다음날 예를 들면 동전이 없앤다고 다행할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리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기술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이 블록체인이 하나가 대안으로 될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좀 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가장 관심 많은 거, 아까 R3 CB 케이스 말고 가장 관심 많으신 게 미주은행이 예를 들면 후지츠랑 같이 해서 외환, 그러니까 증권 거래와 관련된 거를 최근에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에 성공을 했다라는 이제 기사였는데요. 중요한 건 그 청산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서 예를 들면 당일 청산하고 단일 결제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 시범적으로 성공을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마이너스 금리의 의미라는 게 뭐는 거죠? 전 세계 어떤 기업인들이든 아니면 경제인들이든 단 한 번도 마이너스 금리라는 데서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뭘 찾아야 되냐? 다른 걸 찾을 게 아니라 금융 운영상의 효율성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자, 운영상의 효율성을 가져가기 위한 방법들이 뭐가 있냐라는 걸 찾아봐야 되고, 그건 결국은 뭐냐면 은행의 업무를 조금 더 핀테크라든 기술을 이용해서 적용을 하고 효율성을 찾아가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거나 이런 효율적인 운영 방안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R3 CB 캐스는 워낙 많이 하시니까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기구인 거 사실이고, 단지 이 기구가 만들어진 게 작년 9월이고 4개가 시작해서 만들어졌던 게 올 1월에 42개로 전 세계 모든 금융권의 메이저 금융사들이 다 이 컨소시엄에 이제 합류를 했다라는 거를 의미만 보더라도 얼마만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은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잠깐 나스닥 케이스, 에스토니아에서 실제로 자기들이 주식과 관련된 증권 업무와 관련돼서 투표를 할 때 이 나스닥에서 이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스닥이라 하면 우리 거래소 같은 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태까지 거래 업무가 중점적이었지만 사실은 그거 아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이들이 좀 실행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